우르릉 쾅.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20년 전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주택 거실에서 정만식 회장이 기타 하나를 메고 서 있는 외동딸 수진의 뺨을 거칠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파여름이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 못난 것, 내 어미 죽고 내가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핏줄이라곤 너 하나뿐인 집에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기어이 딴 따라 질을 하겠다고. 정 회장의 고함이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집안을 울렸습니다. 수진이 붉어진 뺨을 감싸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마음 몰라요. 저는 노래 아니면 안 돼요. 죽어도 노래하다 죽을 거예요. 시끄럽다. 그 바닥이 어떤 곳인 줄 아냐? 빼골고 무시당하는 천한 인생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정 회장은 수진의 기타 가방을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나가라. 내 뜻을 거역하려거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호적에서 파버리기 전에 썩 꺼져. 이제 나한테 자식은 없다. 수진이 빗속으로 내동댕이 쳐진 기타를 주워들고 정 회장을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네, 나갈게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인형으로는 절대 안 살아요. 성공하기 전엔 다시는 안 돌아올 거예요. 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졌고 정 회장은 닫힌 대문을 노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정 회장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세상 유일한 혈육인 딸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시간은 흘러 현재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이 된 정만식은 칠순이 훌쩍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적막한 서재 안 정 회장은 딸이 가출하기 전날 녹음해둔 데모 테이프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텅 빈 대저택에서 그가 의지할 곳은 오직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뿐이었습니다. 꿈에 본 내 아버지 그리워라. 잡음 섞인 테이프 속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 어미 닮아서 고집은 세 가지고 어디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정 회장은 20년째 소식 없는 딸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을 독한 위스키와 딸의 노래로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충청도의 한 낡은 재래시장입니다. 시끌벅적한 장터 한 구석에서 18세 소녀 별이가 콩나물 좌판을 벌인 외할머니 최순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내가 노래 한 곡 시원하게 뽑아서 콩나물 싹 다 팔아줄게. 별이가 씩씩하게 말하며 탬버린을 집어들었습니다. 최 씨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손녀를 말렸습니다. 아이고 별아, 됐다. 목 아픈데 무슨 노래여. 공부나 하라니께. 에이, 할머니 약값 벌어야지. 자, 골라. 노래 잘하는 가수 지망생 별이네 콩나물이 왔어요. 별이가 구성진 목소리로 트로트 가락을 뽑아내자 지나가던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추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용역 깡패들이 시장 입구에 들이닥쳤습니다. 이곳을 재개발하려는 정 회장의 건설사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죠. 다들 안 비켜? 오늘부로 여기 싹 다 밀어버린다고 고지했지. 당장 안 치워? 용역 반장이 소리치며 최 씨의 콩나물 좌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빨간 고무대야가 뒤집히며 콩나물들이 흙탕물 속에 나뒹굴었습니다. 안 돼. 내 콩나물. 이거 팔아야 우리 별이 학교 보내는데. 최 씨가 바닥에 떨어진 콩나물을 주우려다 용역의 거친 손길에 밀려 털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최 씨가 바닥에 머리를 찍고 신음했습니다. 할머니. 별이가 비명을 지르며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별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지만 시장통이 너무 시끄러운 데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구급차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최 씨가 정신을 잃으려는 듯 눈이 스르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 눈 감으면 안 돼. 119 금방 온대. 조금만 참아. 별이는 쓰러진 할머니의 머리를 무릎에 베고 울부짖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용역들이 상인들을 몰아내느라 고함을 지르고 물건 부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할머니의 의식이 자꾸만 멀어지자 공포에 질린 별이는 할머니를 깨우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노래 불러줄게.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잖아. 이거 들으면서 정신줄 놓지 마. 알았지? 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악을 쓰듯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통의 굉음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그리고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목이 터져라 부르는 절규였습니다. 미워도 가고픈 내 고향 꿈에 본 내 아버지. 그때 시장 입구에 정 회장의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가 시위 인파에 막혀 멈춰 섰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정 회장이 차창 밖의 아수라장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김 실장, 저게 무슨 난리야? 시끄러워서 원. 앞좌석에 앉은 김 비서실장이 난처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시장통의 소음을 뚫고 처절한 노랫소리가 차창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람 살려달라는 비명보다 더 애절하고 피를 토하는 듯한 그 노래. 꿈에 본 내 아버지 그리워라. 정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딸 수진이 집을 나가기 전날 밤 울면서 부르던 바로 그 노래. 그리고 수진이 특유의 목을 긁어 꺾어 넘기는 창법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멈춰. 당장 차 세워. 정 회장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차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우산을 들고 황급히 뒤따라갔죠. 회장님, 위험합니다. 정 회장은 비서의 말도 들리지 않는 듯 인파를 헤치며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 시야가 가려졌고 그 사이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 한 대가 콩나물 좌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순식간에 별이와 할머니를 싣고 떠나버렸고 노랫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수진이다. 분명 우리 수진이 목소리였어. 덩그러니 남겨진 정 회장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얼굴을 적신 채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정 회장이 충혈된 눈으로 비서실장의 옷깃을 잡으며 명령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찾아내. 이 시장 바닥을 다 뒤져서라도 방금 그 아이 내 앞에 데려와. 당장. 며칠째 계속되는 폭설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던 밤이었습니다. 정만식 회장의 대저택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며칠 전 시장통 빗속에서 구급차에 실려 가버린 그 소녀를 찾기 위해 충청도 일대병원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허사였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정 회장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퀭한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의미 없이 리모컨 버튼만 눌러대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정 회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채널이 돌아가던 중 구성진 트로트 가락과 함께 앳된 소녀의 목소리가 정 회장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TV조선에서 방영 중인 전국 미스트롯 예선 방송이었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는 이번 시즌 최연소 참가자네요. 사연이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을 울음바다로 만든 주인공 윤별양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와 함께 무대 뒤편에서 교복을 입은 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빛바랜 교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별이의 모습은 유독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별이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순간 정 회장은 들고 있던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다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쌍꺼풀 없는 담백한 눈매, 콧잔 등에 있는 작은 점. 그것은 정 회장이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20년 전의 딸, 수진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 회장은 홀린 듯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TV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 심사위원이 별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학생은 어린 나이에 트로트를 참 맛깔나게 부르네요. 혹시 가수가 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별이는 품에 소중하게 안고 있던 낡은 공책 하나를 카메라를 향해 들어 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돌아가신 엄마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려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셨거든요. 엄마가 남겨주신 이 노래로 하늘에 계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카메라가 별이가 든 악보 공책을 확대해서 비췄습니다. 표지 귀퉁이에 적힌 글씨. 사랑하는 아빠에게 언젠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쨍그랑. 정 회장의 손에서 미끄러진 찻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필체는 정 회장이 평생을 잊지 못해 가슴에 품고 살았던 딸 수진이 가출하기 전 써놓았던 편지의 필체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다. 우리 수진이 글씨가 맞아. 저 아이가 내 핏줄이야. 정 회장은 TV를 부여잡고 화면 속 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 비서실장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손에는 급하게 출력한 듯한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시장에서 놓쳤던 그 학생,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 윤별양이 맞습니다. 충청도 병원 응급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정 회장은 맨발로 뛰어가 김 비서실장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래, 내 눈이 틀릴 리가 없지. 그럼 수진이는? 내 딸은 어디 있나? 왜 같이 안 왔어? 혹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냐? 김 비서실장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에 정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수진이 어디 있냐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따님께서는 이미 4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죽어? 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울먹이며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밴드하던 남편놈은 도박빚을 지고 도망갔고 따님 혼자 시장통에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다가 지병인 폐병이 악화되어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 한 번 못 받아보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으악. 정 회장은 끓어오르는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이 못난 애비가 딸을 죽였어. 내가 죽일 놈이야. 수진아, 이 나쁜 아버지를 용서하지 마라. 으리으리한 저택의 거실이 정 회장의 뼈아픈 후회와 처절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2층 계단 난간 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먼 친척이자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던 조카 며느리 박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정 회장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잘근 깨물었습니다. 언니가 죽었고 저 기집애가 죽은 언니 딸이라고? 그럼 아버님 유산 상속권이 친손녀인 저 아이한테 생긴다는 거잖아. 박미라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안을 불안하게 서성거렸습니다. 자식 없는 정 회장의 뒤를 이어 남편인 조카 정민재가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20년을 식모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굴러들어 온 손녀라니. 박미란의 눈빛이 독사의 눈처럼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안 되지. 내가 이 집안 재산을 차지하려고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 박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자냐? 지금 당장 연습생 진아 좀 불러와. 이번 미스트롯에 내보내야겠어.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대표님, 진아는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한데요. 시끄러워. 돈으로 처바르든 심사위원을 매수하든 무조건 진아가 우승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번 참가자 중에 윤별이라는 기집애가 있을 거야. 그년 뒷조사 샅샅이 해. 학교 폭력, 남자 문제, 뭐라도 하나 걸리면 바로 터뜨려 버려. 만약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매장시켜. 전화를 끊은 박미라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회장이 그토록 애타게 찾은 핏줄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본선 1차 경연이 전파를 탄 직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윤별아리에 빠져들었습니다. 화려한 기교도 비싼 드레스도 없었지만 18세 소녀가 토해내는 한 맺힌 목소리는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으니까요. 방송이 나가자마자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온통 별이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시청자 게시판에는 응원글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반응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카 며느리 박미라는 사무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모니터 속 별이의 얼굴을 노려보며 와인 잔을 신경질적으로 탁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와인이 튀어 하얀 테이블볼을 적셨지만 박미란의 눈은 화면 속 별이에게 고정된 채였습니다. 꼴의 핏줄이라고 노래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네. 이러다 진짜 우승이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는데.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끝장이야. 박미란이 인터폰을 누르며 다급하게 김 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김 실장이 헐레벌떡 들어오자 박미란이 잡고 있던 와인 잔을 벽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김 실장, 너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저 기집애가 왜 아직도 살아있어? 댓글 작업 당장 시작해. 수위는 최대한 3개. 학교 폭력은 너무 흔하니까. 그래, 조건 만남이 좋겠다. 가난한 애가 돈이 필요해서 아저씨들 만나고 다녔다. 몸 팔아서 할머니 약값됐다. 이거면 매장시키기 딱 좋아. 당장 풀어.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충청도 재래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먹잇감을 냄새 맡은 하이에나 떼처럼 수십 명의 연예부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최순자 할머니의 콩나물 좌판을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손녀 윤별양이 조건 만남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인터넷에 별양이 돈 받고 술 따랐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알고 계셨나요?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그랬다던데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콩나물 바구니를 부여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여. 우리 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여. 법 없이도 살 착한 애한테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썩 꺼지지 못해? 한 기자가 들이민 휴대폰 화면에는 입에 담지 못할 악성 루머들과 별이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그 끔찍한 단어들을 확인한 최 씨 할머니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헉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이건 다 거짓말이여. 최 씨 할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흰자위를 보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때마침 학교에서 돌아오던 별이가 인파를 헤치고 들어오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안 돼. 비켜요. 다들 비키라고요. 별이는 쓰러진 할머니를 업고 구급차에 올랐지만 할머니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사가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별이에게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충격이 컸나 봅니다. 혈관이 터져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중환자실 비용까지 해서 대략 3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보호자분 준비되시겠습니까? 3천만 원이요? 선생님, 저 돈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별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원무과 창구를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갚을게요. 제발 수술 먼저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각서라도 쓸게요. 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보증금이 입금되어야 수술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각 병원 로비 구석 기둥 뒤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정만식 회장이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눈빛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내 손녀가 돈 몇 푼 때문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다니 천하의 정만식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가서 긁어. 최고급 1인실, 특징 교수, 24시간 간병인까지 풀코스로 끊어. 내 손녀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놈들, 내가 가만 안 둔다. 김 비서실장이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 원무과 쪽에 박미란 대표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나서시면 신분이 노출될 텐데요. 정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게 대수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정만식이야. 대한민국에서 나 건드릴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박미란? 그깟 계집애가 무서워서 비켜. 정 회장은 모자를 벗어던지고 성큼성큼 원무과로 걸어갔습니다. 원무과 앞에서 잠복하고 있던 박미란의 수하들이 정 회장의 얼굴을 보고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 회장은 그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원무과 직원에게 블랙카드를 던졌습니다. 결제해. 이 환자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올려. 만약 내 손녀. 아니, 이 환자 털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병원 문 닫게 만들 줄 알아. 원무과 직원은 정 회장의 기세에 눌려 덜덜 떨며 카드를 받았습니다. 수납이 완료되자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최 씨 할머니는 무사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수술실로 들어가는 할머니를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박미란의 사무실. 박미란은 수하들에게 보고를 받고 미친 듯이 웃어젖히고 있었습니다.
하하, 아버님이 직접 나서셨다고? 꺼봐, 내 예감이 맞잖아. 그 노친네가 드디어 노망이 나서 핏줄 타령을 시작했네. 대표님, 그럼 어떡합니까? 회장님이 뒤를 봐주시면 우리가 건드릴 수가. 바보냐? 이건 기회야. 아주 좋은 먹잇감이지. 박미란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기사 써. 미스트롯 윤별, 고액 스폰서 의혹. 할머니 병원비 수천만 원을 일시불로 긁어준 70대 재력가가 있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아주 끈적하게 소설을 써보라고. 아, 역시 대표님이십니다. 스폰서 스캔들이면 회장님도 대놓고 나서지 못하실 겁니다. 다음 날 별이는 할머니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에 기뻐할 새도 없이 더 끔찍한 뉴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속보 미스트롯 10대 참가자 윤별 70대 재벌 회장과 스폰서 관계 충격. 정 회장의 선의가 박미란의 팬대 끝에서 더러운 욕망으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별이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준 은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 역시 신문을 보고 격노하여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이 감히 내 순수한 의도를 이렇게 짓밟아? 하지만 정 회장은 섣불리 반박 기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친자 관계를 밝히기엔 아직 일러 자칫하면 별이에게 재벌가 혼외 자식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의 손발이 묶인 사이 별이는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관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어. 할머니만 살면 돼. 내가 우승해서 내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별이는 엄마의 낡은 악보 공책을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여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불에서 살아 돌아온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속보 미스트롯 윤별 70대 재력가와 부적절한 스폰서 의혹 일파만파. 신문 일면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온통 별이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할머니를 살리려던 정만식 회장의 선의는 조카 며느리 박미란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로 인해 더럽고 추악한 스캔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방송국 로비는 별이의 하차를 요구하는 화환 시위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박미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와인을 흔들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여론은 이 정도면 됐고 이제 물리적으로 숨통을 끊어야지. 그 동네 재개발 당장 내일 아침부터 밀어버리라고 해. 그 기집애가 돌아갈 집구석을 없애버려. 다음 날 아침 별이는 요란한 굉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집 밖에는 거대한 포크레인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집주인 아저씨가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학생, 정말 미안해서 어쩌나. 건설사에서 오늘 당장 철거 안 하면 보상금을 한 푼도 안 준다니 나도 어쩔 도리가 없네. 당장 방 빼야겠다. 별이는 쫓겨나듯 짐 가방 하나를 들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갈 곳 없는 별이가 향할 곳은 방송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은 더 이상 꿈의 무대가 아니라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연습실 복도에 쪼그려 앉아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별이 앞으로 택배 기사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김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윤별 양 되십니까? 어떤 팬분이 이걸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셔서요. 김 비서실장이 건넨 작은 상자 안에는 방송국 바로 옆에 있는 방음시설이 완비된 오피스텔 카드 키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를 향해 돌을 던져도 너의 노래는 죄가 없다. 이곳에서 맘 편히 자고 목청껏 노래해라. 너의 1호 펜으로부터. 별이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1호 펜이라는 글자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별이는 카드키를 꽉 쥐었습니다. 차갑던 플라스틱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다가온 준결승 녹화 날. 대기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미라는 대기실이 내려다 보이는 2층 VIP 룸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자신이 매수한 메인 스타일리스트와 PD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스타일리스트가 검은 비닐에 쌓인 의상을 들고 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윤별 씨, 오늘 입을 의상이야. 갈아입어. 별이는 의상을 받아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별이가 부를 노래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구슬픈 곡인 사무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타일리스트가 건넨 옷은 가슴골이 훤히 보이고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붉은색 스팽글 미니 원피스와 망사 스타킹이었습니다. 노래의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의상이었습니다. 실장님, 저 의상이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부를 노래는 어머니를 위한 곡인데 이건 너무 선정적이지 않나요? 안 바뀌었어. PD님이 이번 컨셉은 파격 변신이라면서 특별히 지시하신 거야. 너 스폰서 루머도 있는데 얌전 떤다고 믿어주겠니? 차라리 화끈하게 가서 이슈라도 만드는 게 나아. 입어. 스타일리스트는 키리를 던져주며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때 대기실을 지나가던 메인 PD가 들어와 재촉했습니다. 야, 윤별. 너 왜 아직 안 갈아입었어? 녹화 시간 다 됐는데 펑크 낼 거야? 별이는 붉은 원피스를 꽉 쥐고 PD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PD님, 저 이 옷 못 입겠습니다. 어머니를 그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술집 여자 같은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뭐?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안 입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실격이야. PD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옷을 입고 무대에 서면 노래가 우스워지고 결국 박미랑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저급한 아이가 되어버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격당하더라도 엄마 노래를 더럽힐 순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가져온 옷을 입겠습니다. 별이는 짐 가방에서 자신이 챙겨온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를 꺼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유품인 낡은 회색 카디건을 꺼내 어깨에 걸치지 않고 곱게 개어 품에 안았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오디션 보러 왔어? 그따위 평상복을 입고 무대에 서겠다고? 화려한 옷이 노래를 대신해 주진 않으니까요. 전 목소리로만 승부하겠습니다. 그때 무대 감독이 다급하게 대기실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PD님, 큐 들어갔습니다. MC 멘트 끝났어요. 윤별 씨 빨리 안 올라오고 뭐합니까? 생방송 녹화라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별이를 끌어내리면 방송사고가 날 판이었습니다. PD는 씩씩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그따위 거적대기 입고 올라가서 점수 잘 나오나 보자. 망하면 다 내 책임이야. 올라가. 별이는 단정한 흰 셔츠 차림으로 품에는 엄마의 카디건을 소중히 안은 채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가 별이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풀 메이크업으로 치장한 참가자들 사이로 화장기 없는 얼굴에 흰 셔츠를 입은 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뭐야? 의상이 왜 저래? 리허설 때랑 다르잖아. 오히려 더 슬퍼 보이는데?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작곡가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2층 VIP 룸에서 지켜보던 박미라는 저 건방진 것이 라며 와인 잔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마이크를 잡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옷으로 저를 감추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제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고 싶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들어주세요. 반주가 시작되자 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은 오히려 별이의 표정과 목소리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녀가 첫 소절을 뱉는 순간 술렁이던 객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진심은 화려한 포장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흰 셔츠와 엄마의 낡은 카디건,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무대를 뒤집어 놓은 별이가 준결승전에서 기적처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은 진짜 가수가 나타났다. 눈물 나게 하는 목소리다라는 호평으로 도배되었고 별이의 하차를 요구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찬사로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지옥불처럼 바라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조카 며느리 박미라는 대기실 복도 구석 CCTV 사각지대에서 라이벌 가수 진아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박미란의 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갈색 유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 이번 결승에서 윤별한테 지면 알지? 내가 쓴 연습생 비용, 앨범 제작비, 위약금까지 싹 다 토해내고 나가야 할 거야. 내 인생 여기서 종치는 거라고. 진아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그건 별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이겨요. 그리고 사람 몸에 손 떼면 범죄잖아요. 누가 죽이래? 이 바보 같은 게. 박미란이 진아의 손에 차가운 유리병을 억지로 쥐어주며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근육 이완제야. 목에 좋은 도라지 농축액이라고 하고 먹여. 이거 마시면 성대 근육이 잠깐 풀려서 고음이 안 올라가고 쇳소리만 날 거야. 영구적인 것도 아니야. 그냥 이번 결승 무대만 망치게 하라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방 총을 뺏는 게 기본이야. 알았어? 하기 싫으면 위약금 10억 물어내고 나가든가. 진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움켜쥐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던 진아의 눈빛이 위약금이라는 현실 앞에 독하게 변해갔습니다. 결승전 당일 리허설 현장. 대기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별이는 목을 풀기 위해 생수병을 들고 있었지만 결승전이라는 부담감 탓인지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아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보온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별이야, 많이 떨리지? 이거 좀 마셔봐.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보내준 특급 도라지차인데 목 푸는 데는 최고야. 나 혼자 마시기 미안해서 그래. 우리 페어플레이 하자. 별이는 진아의 호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장통에서 사람들의 정을 먹고 자란 별이에게 의심은 낯선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번 의상 사건 때 진아가 비웃었던 건 기억하지 못할 만큼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고마워 진아 언니. 나 진짜 목이 좀 잠겨서 걱정했거든. 잘 마실게. 별이는 진아가 건넨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약간 비릿하고 씁쓸한 약 맛이 났지만 도라지 특유의 쓴맛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진아는 별이가 빈 컵을 내려놓는 것을 확인하고는 뒤돌아서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죄책감을 덮어버린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30분 뒤 드디어 리허설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밴드의 반주가 웅장하게 깔렸습니다. 별이는 마이크를 잡고 감정을 잡으며 첫 소절을 부르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밀어 올렸지만 목구멍이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먹먹하고 감각이 없었습니다. 소리가 성대에서 탄탄하게 걸려 나오지 않고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픽픽 새어 나왔습니다. 별이는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고 다시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음 파트에서 삑하는 쇳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녹슨 쇠를 긁는 듯한 끔찍한 소음이 스피커를 타고 방송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 감독이 연주를 중단시키고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윤별,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결승전 코앞에 두고 목 관리를 이따위로 했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한 번만. 별이는 울먹이며 다시 노래를 시도했지만 약 기운이 퍼진 성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무대 아래 모니터룸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박미란이 메인 PD에게 다가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런 쯧쯧. 어린애가 부담감이 심했나 봐요. 멘탈이 저렇게 약해서야 원. PD님, 이 장면 꼭 예고편에 내보내세요. 천재 소녀의 충격적 몰락, 뭐 이런 타이틀 좋잖아요. 시청률 좀 나오겠네. 박미란과 눈이 마주친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결국 별이는 리허설 곡을 끝까지 부르지도 못한 채 스태프들의 야유를 받으며 무대에서 쫓겨나듯 내려와야 했습니다. 도망치듯 비상구 계단으로 뛰어들어간 별이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목을 손톱으로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나오는 건 거친 숨소리와 쇳소리뿐이었습니다. 안 돼. 할머니 살려야 하는데. 노래 못하면 우리 할머니 죽는데. 왜 이러지? 내 목이 왜 이러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별이의 머리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낡은 청소복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할아버지 한 분이 대걸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하고 방송국에 잠입해 손녀를 지켜보던 정만식 회장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주머니에서 따뜻한 꿀물 한 병과 목캔디를 꺼내 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만은 뜨거웠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목청 좀 상했다고 세상 안 끝난다. 할아버지, 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제 끝났어요. 저 우승 못해요. 할머니 수술비도 못 벌고 다 끝났어요. 별이가 절망적인 눈빛으로 정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 회장은 별이의 옆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별이의 어깨를 툭툭 쳐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살다 보니 그렇더구나. 정말 좋은 노래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거지. 정 회장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쳤습니다. 옛날에 노래 잘하던 어떤 가수가 그랬어.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건 귀를 즐겁게 하지만 가슴이 찢어진 소리는 사람을 살린다고. 너한테는 지금 찢어진 가슴이 있지 않으냐? 그 아픔을 토해내라. 쇳소리가 나면 어떠냐? 그게 내 진짜 소리인데. 별이는 멍하니
정 회장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찢어진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 그것은 엄마의 악보 공책 맨 뒷장에 적혀있던 일기 내용과도 같았습니다. 별아, 기교 부리지 마라.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부르는 게 진짜다. 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은 아까와 달리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해볼게요. 피를 토하더라도 제 마음을 부를게요. 별이가 꿀물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다시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정 회장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정 회장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소부의 낡은 점퍼 속에 감춰져 있던 재벌 회장의 서슬 퍼런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 실장, 나다. 지금 당장 보안팀 풀어서 대기실 복도랑 탕비실 CCTV 확보해. 누군가 별이 마시는 물에 장난질을 친 게 분명하다. 그리고 내 조카놈이랑 며느리가 회사 돈으로 장난친 이중장부 싹 다 검찰로 넘길 준비해. 정 회장의 목소리가 비상구 계단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감히 내 손녀 목에 독을 타? 내 이놈들을 육시를 내서라도 죗값을 치르게 할 테다. 더 이상은 안 참는다. 정 회장의 분노 서린 목소리가 비상구 계단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만 정 회장은 그 물을 핏물로 바꾸어서라도 악인들을 심판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별이는 독이 든 성배를 마셨지만 그 독은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각성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결승전, 별이는 화려한 고음 대신 심장을 후벼 파는 진짜 한의 소리를 들려주기로 결심하며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결승전 리허설이 끝난 다음 날 방송국 대기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조카 며느리 박미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대에 마비가 오는 약까지 먹였는데도 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대에 오르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미란은 핸드백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독한 것, 약으로 안 되면 멘탈을 부숴버려야지.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박미란이 향한 곳은 최순자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정만식 회장의 지시로 옮겨진 특실병동은 조용하고 쾌적했습니다. 박미란은 거침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맡고 있던 최 씨 할머니가 낯선 여자의 등장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구쇼?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닌데. 박미라는 코를 막으며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침대맡으로 다가가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할머니, 팔자가 참 좋으시네요. 누구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누리시고. 누구냐고 물었어. 당장 나가. 나, 당신이 그토록 미워하는 정만식 회장 조카 며느리야. 그리고 이건 당신 손녀랑 우리 아버님 유전자 검사 결과지고. 최 씨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한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미란이 팔짱을 끼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놀라셨어요? 당신 딸 수진 형님을 내쫓아 객사하게 만든 그 비정한 아버지가 바로 지금 당신들 병원비 대주는 키다리 아저씨라고요. 웃기지 않아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 늙은이가. 정 회장이요? 그래요. 아버님이 죄책감 때문에 당신 손녀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죽은 딸 대신 노래시키면서 위안이나 삼으려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넙죽넙죽 돈 받아 쓰니까 좋아요? 당신 딸이 저승에서 피눈물 흘리겠네. 박미란의 독설은 비수가 되어 최 씨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사무친 한으로 살아온 할머니에게 이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컥, 컥 소리를 내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 측정기가 요란한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어머, 왜 이러세요? 돌아가시려면 퇴원하고 나가서 돌아가세요. 여기서 일 치르지 말고. 박미라는 쓰러지는 할머니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정하게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곧이어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송국 연습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던 별이에게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윤별님 보호자분 되시죠? 할머니가 쇼크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위독하니 빨리 오세요. 별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숨만 붙어 있는 할머니를 보고 별이는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눈 좀 떠봐. 할머니. 별이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할머니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별이의 손을 꽉 잡으며 쉰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별아, 너, 그 노래, 당장 그만둬라.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내일 결승전이야. 우승하면 수술도 받고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안 돼. 그 돈, 더러운 돈이다. 내 엄마 죽인 원수놈 돈이야. 정만식 그놈이. 우리 수진이 죽인 놈이라고.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절규하듯 소리치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별이는 멍하니 서서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만식? 그 이름은 엄마가 술에 취해 울 때마다 저주처럼 내뱉던 바로 그 외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후원해 주던 팬이라고? 나에게 연습실을 주고 꿀물을 주던 그 청소부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버린 사람이라고?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별이는 뒷걸음질 치며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혼란스러운 별이의 앞에 이번에는 정 회장의 조카 정민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별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얘기 들었니? 그래, 내 할아버지라는 작자가 바로 우리 회장님이야. 죄책감 때문에 널 이용한 거지. 내가 노래할 때마다 죽은 딸 생각나서 즐기신 거야. 소름 끼치지 않니? 비켜요. 듣기 싫어. 현명하게 판단해. 내가 계속 노래하면 할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실 거다. 효녀라며? 그럼 여기서 끝내야지. 회장님도 이제 장난감이 질리셨다니까. 정민재는 별이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별이는 병원 로비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존경하고 의지했던 1호 팬이 사실은 엄마와 할머니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원수였다는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노래가 할머니를 죽어가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내 노래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할머니가. 별이는 휴대폰을 꺼내 방송국 PD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PD님, 저 내일 결승전 못 가요. 기권할게요. 죄송합니다. PD의 욕설이 쏟아지기도 전에 별이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마저 꺼버렸습니다. 별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병원 밖 벤치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던 엄마의 낡은 악보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 공책만 있으면, 이 악보만 있으면 가수가 되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깟 공책 때문에, 이깟 노래 때문에 엄마도 죽고 할머니도 죽게 생겼습니다. 다 필요 없어. 노래 따위 안 해. 엄마도 밉고 노래도 미워. 별이는 악보 공책을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비명을 지르며 공책을 반으로 찢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두꺼운 표지가 별이의 악력에 의해 비틀리고 구겨졌습니다. 으앙, 찢어져 버려. 다 사라져 버려. 찌익. 별이가 온 힘을 다해 표지를 잡아당기는 순간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공책의 겉표지가 북 소리를 내며 뜯겨나갔습니다. 표지가 뜯기면서 생긴 반동으로 별이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뜯어진 표지 안쪽 공간에서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겉표지와 속표지 사이에 몰래 숨겨두었던 편지였습니다. 별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사랑하는 우리 딸 별이에게라는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별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진 악보 공책 사이에서 나온 엄마의 마지막 유언장 같은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별이에게. 혹시 내가 이 글을 볼 때쯤이면 엄마는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엄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어. 나를 버린 비정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별아, 죽음이 가까워지니 자꾸만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날 밤 빗속에서 들리던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환청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알아.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당신 방식대로 나를 지키려 하셨던 거야. 엄마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 아니, 용서받고 싶어? 별아, 내가 만약 가수가 된다면 엄마 대신 이 노래의 끝을 아버지께 들려주렴. 내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2절 가사. 거기에 내 진심을 담았어. 부디 아버지가 이 노래를 듣고 편안해지시길. 별이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편지 뒷장에는 별이도 몰랐던 애비의 등이라는 노래의 미완성된 2절 가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워도 사무치게 그리운 이름. 등 돌린 그 어깨가 얼마나 추웠을까. 이제야 알아요, 아버지의 눈물을.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을 용서한 거야? 별이는 찢어진 악보 공책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찢어버리려 했던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엄마가 평생을 간직해온 진심이었습니다. 원망과 증오로 덮여있던 마음속 안개가 걷히고 엄마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가족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열쇠이자 엄마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별이는 눈물을 닦고 반쯤 찢어진 표지를 손으로 꾹꾹 눌러 덮었습니다.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나 한 번만 불효할게. 이 노래 그 사람한테 꼭 들려줘야겠어. 그래야 엄마가 편히 눈을 감아. 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승전 생방송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시간. 별이는 병원 앞 택시 승강장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거센 바람이 불었지만 별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생방송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방송국 대기실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조카 며느리 박미라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샴페인 잔을 흔들고 있었고 라이벌 가수 진아는 우승 소감 멘트를 연습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박미란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확실한 거지? 그 기집애 포기한 거 맞지?
네, 대표님. 병원 쪽 정보통에 따르면 짐 싸서 나갔다고 합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요. 지금 와서 무대에 선다 해도 리허설도 안 했는데 망신만 당할 겁니다. 잘 됐네. 아주 속이 다 시원해. 아버님도 참 노망이 나셔도 곱게 나시지 어디서 천한 핏줄을 데려와서는. 이제 이 회사는 우리 민재 씨 거야. 박미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같은 시각 방송국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골을 한별이가 보안 게이트를 뛰어넘으려다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힌 것입니다. 비켜요. 저 들어가야 해요. 오늘 결승전 참가자 윤별이에요. 학생, 지금 방송 시작했어.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가. 나가. 박미란이 미리 손을 써둔 용역들이 경비원 틈에 섞여 별이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별이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품에 안은 찢어진 악보 공책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안 돼. 불러야 돼. 우리 엄마 소원 들어줘야 돼. 별이가 흙바닥을 기어가며 절규할 때였습니다. 육중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만식 회장이었습니다. 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찍으며 천둥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그 아이에게서 손 떼지 못해. 로비를 지키던 용역들이 정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 회장은 넘어진 별이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가, 늦지 않았다. 어서 가자. 별이는 고개를 들어 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에게 꿀물을 건네주던 청소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그토록 미워하던 원수. 하지만 지금 별이의 눈에 비친 정 회장은 그저 손녀를 지키고 싶은 늙은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별이는 말없이 정 회장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노래할게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래, 그래야지. 내 엄마가 기다린다. 어서 가라. 정 회장의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자 별이는 스튜디오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이미 사회자가 마지막 참가자를 호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군요. 아쉽게도 윤별 양은 기권으로 처리가. 잠깐만요. 저 여기 있어요. 쾅! 스튜디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헐떡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흙탕물이 튄 옷,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 화려한 무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에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대기실 모니터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미란이 샴페인 잔을 집어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미쳤나? 아, 당장 방송 끊어. 조명 꺼. 하지만 생방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스태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별이의 눈빛은 표독스러울 만큼 강렬했습니다. 별이는 품에서 찢어진 악보 공책을 꺼내 보면대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20년 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죽어간 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TV를 보고 계신 제 외할아버지께 엄마의 목소리를 대신 전합니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정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별이를 응시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 대신
별이가 부탁한 피아노 한 대의 선율만이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워도 가고픈 내 고향, 꿈에 본 내 아버지. 별이가 첫 소절을 뱉자마자 객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대 결절로 인해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쇳소리마저 피 맺힌 한이 되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절이 끝나고 간주가 흐를 때 별이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 회장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엄마가 죽기 직전 완성한 2절이었습니다. 등 돌린 그 어깨가 얼마나 추웠을까. 모진 말. 그 뒤에 숨은 눈물을 이제 알아요. VIP석에 앉아있던 정 회장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딸을 내쫓고 대문을 잠근 뒤 대문 뒤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던 자신의 모습을 딸이 알고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용서해요. 못난 딸을. 사랑해요. 우리 아빠. 별이는 마지막 소절에서 모든 감정을 쏟아부으며 피를 토하듯 고음을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영혼을 갈아 넣은 절규였습니다. 정 회장은 지팡이를 놓치고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으흐흑, 내 새끼, 아비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천하의 정 회장이 체면도 잊은 채 어린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곡 소리가 별이의 노래와 섞여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관객들도 심사위원들도 심지어 카메라 감독마저 눈물을 훔치느라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대기실의 박미라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고 진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진심 어린 피의 선율 앞에서는 그 어떤 기교도 음모도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지만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먹먹함에 압도당한 관객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별이는 마이크를 잡은 채 비틀거렸습니다. 모든 힘을 쏟아낸 탓에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엄마, 들었어? 할아버지한테 전해줬어. 별이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느새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온 정 회장이 별이를 와락받아 안았습니다. 별아,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정 회장은 쓰러진 별이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눈물에 젖은 정 회장의 얼굴과 핏기 없이 창백한 별이의 얼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핏줄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닮은 꼴이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TV 앞에서 숨을 죽였고 실시간 투표수는 서버가 폭발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을 돌아 만난 천륜의 비극적이고도 아름다운 완성이었습니다. 별이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대한민국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생방송 도중 쓰러진 우승 후보, 그리고 그녀를 안고 오열하던 재벌 총수 정만식 회장.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추측하는 글들로 폭주했고 방송국 로비는 진실을 요구하는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조카 며느리 박미라는 대기실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차 대기시켰어? 빨리 공항으로 가. 일단 해외로 뜨고 잠잠해지면 들어오는 거야. 박미라는 선글라스를 끼며 다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로비 회전문을 나서려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의 얼굴을 향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굳은 표정의 정만식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뒤로는 김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별이가 쓰러졌다던데 병원에 가보셔야죠. 박미란이 애써 태어난 척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정 회장은 대답 대신 지팡이로 박미란의 정강이를 후려칠 듯 바닥을 내리찍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로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 회장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범인이 도망가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손녀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자들이 웅성거렸고 박미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카메라 앞에 들어보였습니다. 오늘 우승한 윤별양은 2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친손녀입니다. 제 딸 수진이가 낳은 하나뿐인 핏줄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정 회장의 눈빛이 박미란을 향해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에게 스폰서라는 더러운 누명을 씌우고 오늘 무대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독극물을 먹인 범인이 바로 여기 있는 제 조카 며느리 박미란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노망 나셨어요? 박미란이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그러자 김 비서실장이 대형 모니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영상 속에는 박미란이 라이벌 가수 진아에게 약병을 건네며 이걸 먹여서 목을 망가뜨려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대기실 복도 구석에 숨겨져 있던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박미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박미란과 제 조카 정민재는 지난 10년 동안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회사 돈 5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여기 그 이중 장부가 있습니다. 정 회장이 김 비서실장에게 눈짓하자 수사관들이 박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박미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스타엔터 대표야. 이거 안 풀어? 박미란은 발버둥을 쳤지만 수사관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끌고 갔습니다. 몰려든 시민들이 박미란을 향해 계란과 물병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화려했던 재벌가 며느리의 추락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끌려가는 박미란의 뒷모습을 보며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는 없다.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줄 테다. 한편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던 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병실 벽에 걸린 TV 뉴스에서 정 회장의 기자회견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만식 회장, 윤별은 내 친손녀. 전 재산 사회 환원하고 속죄하겠다. 별이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치부를 드러내고 평생 일군 명예까지 내려놓은 할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모든 일을 마친 정 회장이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별이가 깨어난 것을 보고 멈칫하더니 차마 다가오지 못하고 문가에 서서 모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초라한 노인의 모습에서 별이는 며칠 전 자신에게 꿀물을 건네주던 따뜻한 청소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별아, 몸은 좀 어떠냐? 미안하다. 할애비가 면목이 없다.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이는 산소 마스크를 내리고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정 회장은 무너지듯 침대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별이의 작은 손이
정 회장의 주름진 손등을 덮었습니다. 저 다 봤어요. 할아버지가 저 지켜주신 거, 그리고 엄마 편지도 봤어요. 엄마는 할아버지 원망 안 했어요. 보고 싶어 하셨어요. 흐흑,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내 새끼를 죽이고 너까지 죽일 뻔했어. 나를 용서하지 마라. 정 회장은 별이의 손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별이는 그런 할아버지의 흰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엄마 수진이 아버지에게 받고 싶었던 위로였고 동시에 딸이 아버지에게 해주고 싶었던 용서였습니다. 이제 울지 마세요. 할머니도 엄마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병실 창밖으로 긴 겨울밤이 지나고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았고 상처 입은 가족은 비로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어둠이 걷히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악인들은 법의 심판대로 끌려갔고 세상은 정만식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떠들썩했지만 정작 정 회장은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병원 복도 의자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최순자 할머니가 깨어날 때까지 죄인의 심정으로 기다리겠다는 것이었죠. 김 비서실장이 안타까운 마음에 도시락을 건넸지만 정 회장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치워라. 내 손녀랑 사돈 어른이 저렇게 누워 계신데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느냐. 나는 물 한 모금도 아깝다. 그때 병실 안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별이가 다급하게 뛰어나와 정 회장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정신이 드셨나 봐요. 정 회장은 벌떡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몸을 지탱한 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건설사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였고 죄 지은 아이처럼 주눅든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별아, 나를 보시려 하겠느냐? 내가 무슨 낯짝으로.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뵙고 싶으시대요. 정 회장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힘없이 기대앉은 최 씨 할머니의 시선이 정 회장에게 꽂혔습니다. 원망, 분노, 그리고 회한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차마 그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침대 발치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정 회장이 오열했습니다. 사돈 어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내 새끼를 몰라보고 사돈 어른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최 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정 회장의 흐느낌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딸 수진이를 거두어 키우며 겪었던 서름과 정 회장에 대한 증오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링거 거치대를 집어 던지며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 회장의 굽은 등이었습니다. 딸을 잃고 손녀마저 잃을 뻔했던 늙은 아비의 처참한 등. 최 씨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드시오. 면목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때린다고 죽은 수진이가 살아 돌아옵니까? 엎질은 물 다시 담을 수 있습니까? 최 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당신 용서 못해요. 우리 수진이가 밤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베개를 적시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집니다. 압니다. 압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서 있는 우리 별이 당신 핏줄이자 내 손녀입니다. 저 어린 것이 어른들 싸움에 등 터져서 짐 가방 들고 길바닥을 헤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 씨 할머니가 손짓하자 별이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한 손을 뻗어 정 회장의 주름진 손등 위에 얹었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할머니의 손이 정 회장의 손을 덮자 정 회장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수진이도 저 세상에서 자기 딸이 할아비 사랑받고 크는 거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합시다. 미움도 원망도 다 내가 안고 갈 테니 당신은 남은 평생 우리 별이 눈에서 눈물 안 나게 지켜주시오. 그거면 됩니다. 그것은 70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여장부의 통 큰 용서이자 손녀를 위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제 목숨 다 바쳐서 별이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후회할 짓 안 하겠습니다. 별이도 두 사람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빙벽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정만식 회장의 은퇴 발표는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선 정 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리느라 가장 소중한 가족을 돌보지 못한 못난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회장 정만식이 아니라 가수 윤별의 할아버지이자 매니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분은 사회에 환원하여 제 딸과 같은 꿈을 꾸는 가난한 예술가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정 회장의 파격적인 행보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조카 정민재와 박미라는 이 뉴스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박미라는 옥중에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였고 정민재는 좁은 독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정 회장이 직접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정 회장이 뒷좌석 문을 열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최순자 여사님, 윤별 가수님, 모시러 왔습니다. 타시지요. 최 씨 할머니가 짐짓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운전기사는 다 어디 보내고 회장님이 직접 핸들을 잡으시오? 늙은이가 주책이요. 허허, 제 남은 인생 직업이 별이 매니저 아닙니까? 매니저가 운전하는 게 당연하지요. 어서 타십시오. 사돈어른 좋아하시는 꽃게탕 잘하는 집 예약해뒀습니다. 별이가 까르르 웃으며 할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정 회장은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두 사람을 확인하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꽉 찬 행복감을 맛보았습니다. 텅 비어있던 대저택으로 가는 길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귀갓길이 되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수진이도 환하게 웃으며 이 풍경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 수천 개의 야광봉 물결로 별천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여왕으로 등극한 별이의 첫 단독 콘서트 현장이었죠. 화려한 조명 아래 선 별이는 더 이상
낡은 카디건을 입은 주눅든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선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저를 지켜주신 영원한 1호 팬입니다. 별이의 소개와 함께 무대 뒤편에서 리프트가 올라왔습니다. 관객들의 함성이 떠나갈 듯 울려 퍼졌습니다.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은 정만식 전 회장과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최순자 여사가 손을 꼭 잡고 등장했습니다. 정 회장은 쑥스러운 듯 연신 헛기침을 했지만 그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윤별의 매니저이자 운전기사 정만식입니다. 별이 외할미 최순자여유. 우리 강아지 예쁘게 봐줘서 고마워요. 두 어른의 인사에 객석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별이는 마이크를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20년 넘게 서로를 그리워만 했던 우리 가족이 비로소 하나가 되어 부르는 노래입니다. 들어주세요. 천륜. 잔잔한 피아노 반주가 흐르고 별이가 먼저 선창을 했습니다. 이어 정 회장이 서툰 솜씨지만 진심을 담아 하모니카를 불었고 최 씨 할머니가 탬버린을 흔들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긴 세월의 아픔을 씻어내고 서로를 보듬는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노래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는 별이의 엄마 수진이 생전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정 회장은 사진 속 딸을 향해 손을 흔들며 눈물을 훔쳤고 관객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어느 화창한 봄날의 시골집 풍경입니다. 정 회장과 최 씨 할머니 그리고 별이는 공기 좋은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사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파릇파릇 자라나고 있었죠. 밀짚 모자를 쓴 정 회장이 호미질을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에이쿠, 이놈의 잡초는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네. 평상에 앉아 콩을 까던 최 씨 할머니가 혀를 차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잡초가 아니라 상추 모종을 뽑으면 어떡혀. 평생 팬데만 굴리던 양반이라 호미질이 영 젬병이네. 허허, 사돈 어른도 참. 건설 현장에서 삽질하던 가락이 있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게 다 거름이 되는 겁니다. 핑계는 청산유수요. 저기 가서 수박이나 좀 썰어와요. 우리 별이 올 때 됐어. 그때 대문 밖에서 경쾌한 경적 소리가 들리더니 스케줄을 마친 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왔어. 뭐냐? 우리 강아지 왔는가? 정 회장이 흙 묻은 장갑도 벗지 못한 채 한달음에 달려나가 별이를 반겼습니다. 최 씨 할머니도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뒤따라 나갔죠. 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껴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방송국에서 난리 났었어. 할아버지가 싸주신 도시락, 스태프들이 너무 맛있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란말이 한 보람이 있구먼. 내일은 갈비찜을 해가마. 세 사람은 평상에 둘러앉아 시원한 수박을 나눠 먹었습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고 처마 밑에 달린 풍경이 댕그랑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정 회장은 수박을 먹다 말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점이 마치 딸 수진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니?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내 딸은 국민 가수가 됐고 내 어미는 건강해졌고
이 못난 애비도 이제야 사람 굿이라며 산다. 정 회장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본 최 씨 할머니가 말없이 수박 한 조각을 더 건넸습니다. 사돈, 그만 청승 떨고 이거 드슈. 수진이도 다 보고 있을 거요. 지 딸이 이렇게 사랑받고 사는데 뭐가 걱정이겠어. 그렇죠? 엄마도 이제 맘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을 양쪽에서 꼭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두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별이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 전 빗속에서 끊어졌던 천류는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매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 소원이 하나 있어. 뭐냐? 말만 해라. 달이라도 따다 주마. 우리 셋이서 천년만년 이렇게 웃으면서 사는 거. 그거면 돼. 그렇고 말고. 내가 우리 별이 시집가는 거 보고 증손주 보는 것까지 다 보고 갈 거다. 아이고, 사돈도 욕심은. 그래도, 그래야지. 오래오래 살아야지. 마당 가득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별이의 히트곡 천륜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척박한 땅에 뿌리내린 씨앗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마침내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사랑은 그 어떤 아픔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별이네 가족의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천륜의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의 핏줄인 줄도 모르고 손녀의 노래에 눈물 흘리던 할아버지와 돌아가신 엄마의 소원을 위해 찢어진 악보를 들고 무대에 선 손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만난 두 사람의 뜨거운 포옹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가족의 끈끈한 인연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탐욕에 눈멀어 천륜을 거스르려던 조카 며느리의 비참한 몰락과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별이네 가족의 해피엔딩이 가슴 벅찬 감동과 통쾌함을 동시에 전해주네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국 꽃은 피어나듯 여러분의 삶에도 시련 뒤에 반드시 찬란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